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좀처럼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여 투쟁에서 처음으로 공동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개혁신당이 특검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는데 엿새 만에 양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만들기 위한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겁니다. 특검 후보 추천권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보여 특검 법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걸로 보이는데 집권 여당이 일방 독주를 거듭하고 있는 국회 분위기를 일정 부분 바꿀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변정현 기자가 첫 소식 알려드립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들어서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양손을 포개 잡은 두 사람은 통일교 의혹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경찰이 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지만 정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경찰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 명분을 주지 않도록 수사 대상과 규모 등을 간소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세부 사항에선 일부 이견을 보였는데 특검 후보 추천권을 두고 천 원내대표는 제3자인 개혁신당을,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은 제3자 추천 취지에 따라 국민의힘이 요구한 법조계 추천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방향으로 특검이라는 성과를 관철시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는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또 민중기 특검의 주가 조작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보수 야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한 건 지난해 1월 개혁신당 창당 이후 처음입니다. 양측은 이번 주 안에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초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 도입에 의기투합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두 당 의석을 다 합해도 110석밖에 되지 않죠.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관철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야당 시절 여당의 협조를 끊어내 특검을 출범시킨 대표적인 사례가 드루킹 사건 때였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너무 상황이 다릅니다. 김창섭 기자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취재했습니다. 2018년 5월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장부터 찾았습니다. 단식 푸시고 그래 우리가 빨리 준비할 테니까 이야기를 해서 좀 해결해 나갑시다. 여권 핵심 인사였던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연루된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자 김 전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가 9일 만에 건강 악화로 쓰러진 뒤 여야는 드루킹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정부 출범 뒤 첫 특검법을 제가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석수를 합하면 110석. 야권만으론 특검법을 통과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시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 합의를 이끌어냈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특검법 통과를 위해선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헌신과 희생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처절함으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뼈질을 다 날리는 결연한 의지로 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김 전 원내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며 단식이든 삭발이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생중계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치 편향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일회용컵 보증제가 탁상 행정 같다고 지적하고 원전 관련 질의 때는 당적 없는 답변자를 찾는 등 골고루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걸 보여주려 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로부터 탈플라스틱 계획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결정한 일회용 컵 보증제와 종이 빨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결정을 했는데요. 점주는 점주대로 불편하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컵 가져갔다가 쓰고 난 다음에 가지고 오면 돈 돌려주겠다 그거잖아요. 좀 약간 특산 행정 느낌이 나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보증금 300원을 낸 뒤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방식인데 회수율이 낮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 제도를 폐기하고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컵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컵 가격을 내재화하려고 합니다. 네, 얼마 정도인데 그게? 이제 대략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추진했던 해상 풍력에 대해서도 경제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나는 왜 해상 풍력을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되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태양광보다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원전 문제엔 정당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답변자의 당적을 묻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게 맞습니다. 김성환 장관도 민주당이라서 못 믿겠고. 아니 이게 당마다 틀리더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진다니까요. 저기 무슨 당이에요? 당적 없는 사람 얘기하세요. 이 대통령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이념적 논쟁보다 실용적 정책 결정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유의 작심 발언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책갈피 외화 반출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질타했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친 말도 쏟아냈습니다. 이 사장이 여러 경로로 이 대통령의 지적을 반박하자 업무 보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질책하는 배경이 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딴 데 가서 놓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 앞서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 업무라고 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누가 제가 모른다고 야단쳤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이 사장이 SNS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잇따라 이 대통령의 질타를 반박한 걸 지적한 겁니다. 이 사장이 업무 보고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도둑심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야권 출신 기관장을 표적질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유능하면 어느 쪽에서 왔든 상관없이 썼다고 반박했습니다.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왜 그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반박할 땐 언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재래식 언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특정 언론들이 이렇게 스크린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 보이던 시대가 있었죠.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주고 아닌 건 가리고 필요한 건 살짝 왜곡하고. 한국석유공사 업무 보고에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동해가스전 사업인 대한고래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국민의힘은 업무 보고는 대통령이 자기 확신을 과시하며 윽박지르는 정치쇼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 대통령이 업무 보고 때 여러 가지를 질책하고 대책을 주문하자 지적을 당한 당사자나 관계자들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학재 사장의 실시간 재반박이 대표적이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개발 무산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도 성명을 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있던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SNS에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다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대통령 참모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1시간 만에 재반박한 건데 여당에선 정치적 항명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장 페이스북 글 내리고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할 용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 있는 글은 아주 정확한 표현을 한 겁니다. 책갈피 달러는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걱정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책갈피에 의한 반출했을 경우에 실제 검색이 쉽지 않다.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검색이 안 되는 거고요. 가르쳐준 꼴이다라고 하는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 감사를 진행을 해서 국회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모르면서 아는 척 말라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세운 4구역 개발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발언은 강북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48개 역사 고고학회 단체는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사이비 역사의 위험성을 직시하라며 이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과 비만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꽤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건보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더 시급하게 예산이 쓰일 곳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제약업계에서는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을 1,200억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때 탈모약 지원 공약을 냈었는데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판매 1위 제품을 기준으로 한 달분이 6만 원, 1년치는 72만 원입니다. 국내 탈모 인구는 7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단순 계산으로 곱하면 5조 원이 넘습니다. 횟수나 총액 제한, 자기 부담률 설정 등을 해서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수천억 원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말고도 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한 게 여러 개 있는 것 같던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대통령은 비만약의 건보 적용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올 한해 국내에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보시는 것처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발매 후 1년 누적 매출이 4,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전체 규모가 5천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보 적용을 하면 이 중 상당 부분을 건보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문제 제기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암 같은 중증 질환이나 희귀 질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신약이 나와도 건보 적용이 안 돼서 더 좋은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또 다른 미용 시술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성형이나 다른 미용 시술들도 왜 적용을 안 해주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더 위급한 질환들이 그쪽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연명 치료를 거부하면 치료비, 보험료를 깎아준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연명치료 중단은 임종 단계에서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 7가지 의료 행위를 그만두는 걸 말합니다. 이 연명치료에도 건보 재정이 투입됩니다. 인센티브로 건보료를 깎아준다고 해도 연명치료 중단으로 절약되는 건보 예산이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충분히 할 만한 주장인데요. 다만 무언의 연명 중단 강요가 될 수 있다는 도덕적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이 대통령도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은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정책들이 우리 건보 재정에서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까? 올해까지 근소하게 흑자였던 건보 재정은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서 앞으로 그 폭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50년에는 건보료율 상한을 높이지 않으면 한 해 44조 원이 넘는 적자가 날 거라는 그런 전망치도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한 7% 초반 정도인데 한 2030년쯤 되면 법정 상한인 8% 정도를 넘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결국은 돈이 문제겠죠. 어떤 식의 정책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임종성,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의 다른 유착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현역 여야 시도지사들도 통일교 돈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관련자들은 물론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수사 대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교 산하재단이 2021년 교단의 역점 사업인 한일해저터널을 주제로 펴낸 책입니다. 이 책에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현역 의원 시절 기고한 글도 있습니다.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란 내용입니다.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은 2021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해 한학자 총재의 건강기원 축사를 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이 오래오래 사셔서 건강하셔서 세계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 고대하니. 한 총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교 관계자들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500만 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300만 원, 강기정 광주시장에 2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 통일교 자금인지 몰랐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 통일교 의혹 전담수사팀은 서울구치소에서 한학자 총재를 상대로 금품 전달 정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한 총재의 280억 금고지기로 알려진 비서실 직원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권 의원은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현안 청탁과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중진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 원이란 거액을 수수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 측은 수수 장소로 지목된 중식당은 점심시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며 얼굴이 알려진 권 의원이 식사를 마치고 거액이 든 쇼핑백을 받아 나왔다는 건 상식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금품 공여 의혹을 경찰에 이첩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도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없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을 공범으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의원 사무실에서는 가져간 물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야당은 곧바로 특검이 국면 전환을 위해 정권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관들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밖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걸까요? 특검은 김 의원의 의원실,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 부인이 2023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준 로저 비비의 가방을 당대표로 밀어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에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자택에서 김 의원과 부인의 휴대전화, 국회 사무처에선 가방 전달 즈음,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의원실에선 압수 물품 없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결과 아무것도 가져갈 물건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부인이 개인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의 수종 노릇을 했던 특검과 경찰이 준동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압수수색 결과로서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의 부인과 김건희 여사가 진술을 거부해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민중기 특별검사 등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각종 수사로 정치권이 어수선한데 여야 모두 내부 갈등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 권고로 내용이 깊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비어있는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친명 대 친청 구도로 선거를 치릅니다. 황정민 기자가 양당 상황 알아봤습니다. 소위 내부 총질을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한 다음 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SNS에 징계 권고 의결서를 공개했습니다.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친한계의 반발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당사자인 김 전 최고위원도 당무감사위에 냈던 답변서를 공개하며 정당은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존재해야 한다고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친한계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전체주의적이다, 파시스트적이다, 이 정도의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중징계를 하면서 이거를 대해야 되는 건인가라고. 장동혁 대표는 독립기구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당무감사위의 중징계 권고에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해당 행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하나로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의 화합을 깨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선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사퇴로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강득구, 유동철 후보 등 3명과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문정복 후보 등 2명이 최고위 공석 3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환율의 기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장중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고환율은 물가도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흔했던 고등어가 금등어로 불릴 정도로 특히 수산물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한 소비자가 노르웨이산 연어 가격을 확인하곤 선뜻 카트에 담지 못합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등어와 오징어도 찾기 힘든 데다 값도 비쌉니다. 금등어, 업징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먹어야 될 거기 때문에 안 살 수도 없고 몇 개 담으면은 예전에는 한 3, 4만 원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를 그게 한 4, 5만 원? 지구온난화와 고환율까지 겹쳐 소비자 물가는 9월부터 석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환율이 최근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밀어올렸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예상 물가 상승률은 2.1%. 하지만 환율이 지금처럼 1,470원 안팎을 오가면 2.3%까지 튈 걸로 내다봤습니다. 환율이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현재 환율 수준을 말씀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렬하게 나뉘어집니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의 고환율을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총재는 고환율의 원인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급 요인을 얘기한 것이지 특정 그룹을 탓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에서 한 말 한마디에 우리 증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하루아침에 급등하거나 급락합니다. 전문가들은 말만 믿고 정책 실현 가능성은 따져보지 않은 채 투자에 나서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다 무한대로 해주는 게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이 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 탈모 샴푸와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들의 주가가 무더기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탈모 샴푸를 만드는 TS 트릴리온,
탈모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노진, 모바일 이식업체를 자회사로 둔 메타랩스 등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이 민간 카지노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자 외국인 상대 도박장인데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게 타당치 않다라는 게 하나의 생각이고,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 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이 납기 지연 문제를 지적한 열차 제조업체 다원시스 주가는 이틀 동안 30% 넘게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 대통령 한마디에 테마가 형성되고 급락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테마주에 편승하기보단 기업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는 예상대로 맹탕이었습니다.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참했고, 새로 취임한 외국인 임시대표는 한국어를 못한다며 핵심을 피해갔습니다. 전 쿠팡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회동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불참을 통보한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 국회 청문회에 나선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김 의장을 향한 질타에 의례적인 답변만 반복합니다. 김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I'm not sure that I completely understand the question. I'm in communication with our board of directors, including with our chairman. 한국어를 못한다며 동문서답을 이어가자 고성이 오갑니다. And our responsibility very seriously. 됐다고요. I would like to be able to complete my answers. Please. 로저스 대표는 미국 증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대 사고가 아니라며 공시 의무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고려해 오늘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해선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호텔 회동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우리 정인으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인 신청을 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네, 됐습니다. 정쟁이잖아요. 이게 뭐 정쟁이에요? 로저스 대표는 한국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해 전국 개인 체납자 1위를 기록했는데요. 갖고 있는 부동산은 21개나 됩니다. 이 가운데 서울 6층짜리 건물이 강제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6층짜리 건물. 지난 2016년 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43억 원에 샀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시세는 더 올랐습니다. 80억에서 90억 사이. 들어올 때 다 알거든요. 경기 성남시는 최 씨 소유의 이 건물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강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가 과징금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씨는 납부 시한 마지막 날에 과징금을 내겠다며 계좌번호를 받아갔지만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이 체납을 일기간을 줬는데 납부하지 않으니까 이제 공매 의뢰를 한 거죠.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들였던 게 적발돼 5년 전 중원구로부터 과징금 27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2억 원 정도만 낸 최 씨는 서울 건물을 포함해 경기 양평과 충청, 강원 등 전국 21곳에 수백억 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부동산은 현재 모두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옮겨져 통합됩니다. 이전 문제는 지자체 간 이견으로 20년 가까이 표류해왔는데 대통령실이 나서면서 마침내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릅니다. 소음은 100데시벨을 넘나드는데 짧은 시간에도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말 통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 만큼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광주 군공항은 도시 확산도 막습니다. 이에 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무안공항과 통합해 이전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 대통령이 나서면서 관련 부처와 3개 지자체가 관련 TF를 만들어 논의했는데 6개월 만에 6개 항의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무안군에 1조 원을 지원하고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무안군은 약속 이행에 기반하여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항 부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해 5조 원대의 이전비와 1조 원의 지원금을 마련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땅값이 싸져야 되니까 국가의 감당해야 할 부분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 개발도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교통체증을 피해 하늘로 이동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너도 나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 UAM입니다. 서울시도 3년 뒤부터 한강을 따라 운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공항 계류장에서 바로 날아오르는 대형 드론.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 UAM입니다. 하늘 택시로 불리는 이 UAM이 2028년부터 서울에서 운항됩니다. 서울시는 수서와 잠실에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까지 시범 운항을 한 뒤 2030년부터는 경기도까지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UAM은 이곳 한강을 따라 600여 미터의 높이에서 시속 250km로 비행하게 됩니다. 소음이 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목적지를 갈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 아니겠나. 시간 전략 문제 이런 것들이 기대됩니다. UAM은 미국과 일본 등도 미래 자율비행 교통수단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로 움직이는 기체의 비행 안정성과 관제 통신 등에 관한 항공당국의 인증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는 당초 올해부터 시작하려던 시범 운항을 3년 늦췄습니다. 하지만 4단계 사업 전략을 3단계로 압축해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안정성 인증을 받은 기체를 국내에 수입을 해서 국내에 항공기 안정 절차를 받은 후에 상업화 모델로 띄우기 때문에 빠르면 서울시는 또 소음 피해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심장이 몸 밖에 나온 채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심장 이소증이라는 희귀 질환인데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의료진이 심장을 몸 안에 집어넣는 그야말로 초고난도 수술로 아기를 살려냈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박서린 양의 지난 4월 출생 당시 모습입니다. 몸 안에 있어야 할 심장이 몸 밖에서 힘차게 뜁니다. 100만 명당 5명꼴로 나타나는 심장 이소증이란 초희귀 질환입니다. 90% 이상이 출생 전 숨지고 태어나도 72시간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전체 심장이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 대동맥까지 보일 정도로 심장 전체가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상태였던. 1분 1초가 긴박한 상황. 소아청소년 심장과와 심장혈관 흉부외과 등 6개 과 전문의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심장을 몸 안에 넣는 수술을 3차례 한 뒤 가슴 부위를 배양 피부로 덮었습니다. 이미 몸 안의 장기가 양쪽 폐가 다 흉곽들을 꽉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심장을 집어넣기가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한 번에 안 됐어요. 6개월 뒤 마침내 심장이 제자리를 찾은 서린이는 퇴원했습니다. 드디어 올해. 시험관 시술 14번 끝에 만난 생명이기에 더더욱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얘가 살아남아서 태어나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자. 그 많은 치료들을 다 버텨내는 거 보고 정말 살 의지가 정말 있는 아이구나 했어요.
국내 최초의 심장 이소증 치료 사례가 된 서린이는 현재 7kg이 넘으며 힘차게 자라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마약을 적발하는 최일선에는 뛰어난 후각을 가진 탐지견들이 있습니다. 워낙 뛰어난 활약을 보이다 보니 동남아와 유럽에서도 우리 탐지견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마약 탐지견 훈련장을 이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살 된 리트리버 한 마리가 컨베이어 벨트 위를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한 여행 가방 앞에서 한참 냄새를 맡더니 그 자리에 앉습니다. 가방 안에는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 마약이 들어 있습니다. 마약 탐지견 훈련 모습입니다. 훈련소는 이렇게 실제 공항 입국장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탐지견들은 이곳에서 16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이런 종류들로 훈련을 거쳐서 총 10가지로 계속 지속적인 반복 숙달 학습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를 거쳐 현장에 배치된 탐지견들은 지난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4천여 건의 10% 이상을 찾아냈습니다. 지난 4월 강릉 옥계양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6,7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 2톤을 찾아낸 것도 마약 탐지견 딜론이었습니다. 코카인 많아, 코카인 연속. K 탐지견의 활약에 해외 국가들의 기증 요청도 줄을 잇습니다. 지난 2023년에 2마리를 태국에 기증했고 옛 유고 연방의 소국 북마케도니아에도 리트리버 2마리를 보냈습니다. 관세청은 현재 국내 공항과 항만 등에 배치된 탐지견 40여 마리를 2028년까지 150마리로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냈습니다. 민주당이 군사적 목적만 아니면 우리 정부가 출입을 허락하게 법을 만들려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이 같은 유엔사 성명에 대북 유화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통일부가 재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군사정전위원회 권한과 절차에 관한 성명입니다. 유엔사는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은 유엔군 사령관의 책임이라며 출입 통제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는 DMZ 출입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강, 한정혜 의원 등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은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엔사의 이례적인 공개 성명에 이번엔 통일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의 협정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사 입장을 사실상 반박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안보실 NSC 1차장인가가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고. 여권의 DMZ법 추진이 한미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의 협의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DMZ는 단순 관광지가 아닌 안보의 최전선이라며 여권이 한미 공조의 균열을 감수하는 위험한 실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때 더 눈길을 끌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생각보다 더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관계부처와 2박 3일간 연쇄 회동할 계획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회하는 별도 합의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얼마만큼 미 행정부가 협조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무역협정 세부 내용 발표 한 달여 만에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정치적인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고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이 관여를 해야지만 빨라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별도 협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도입하기 위해선 이를 우회하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커스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호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에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 간의 어떤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의체 구성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남은 이틀간 원자력 분야를 담당하는 에너지부 장관과 백악관 실무진 등을 만나고 귀국길엔 유엔과도 접촉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도 접점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여러 동맹 가운데 한미 관계가 괜찮은 분위기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 정부 내에선 한국에만 특혜를 주는 건 어렵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유럽연합이 내연차를 퇴출하고 전기차 중심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접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로 유럽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급진적인 친환경 정책이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건데 한국은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요? 오현주 기자입니다. 전 세계 친환경 정책을 주도해온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신차의 배출가스를 100% 금지하려던 법안을 9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연차나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한 건 중국산 전기차 저가 공세에 유럽 자동차 업계가 생존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Transformation, if you will. And in the transformation, China is aggressively competing in key technologies, clearly including EVs and batteries.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10%대까지 올랐습니다. 안방을 중국에 내주는 사이 독일 완성차 3사의 영업이익은 4분의 1 토막 났고 폭스바겐은 창사 88년 만에 독일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2기 출범 후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 내연차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추세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려잡으면서 2035년 무공해 신차 비중을 70%로 정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전기수소차를 40%, 2035년까지는 신차 기준으로 70%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는 다소 시간을 벌었습니다. 미국하고 EU 쪽이 수정을 좀 했으니까요. 부담은 좀 덜겠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전기차와 유럽 내연차 사이에서 자칫 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200년 넘게 미국인들의 일상 속에 있던 1센트 동전, 페니. 이제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제조비 부담 때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제작된 동전들은 경매에서 무려 247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필라델피아 조폐국이 마지막 1센트 동전 페니를 찍어냅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비가 액면 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더 만들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생산이 종료됐습니다. Modernization of the American wallet.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President Trump no longer believe the continued production of the penny to meet the demands of the American public. 동전 한 개당 3센트가 넘는 제작비가 크게 줄면서 연 827억 원이 절감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생산분은 유통되지 않고 경매에 올랐는데 The very last struck circulating cents. Set number 232 of 232. Let's open the bidding at yes, 700. 1센트 동전 232세트가 247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조폐국 마지막 발행분과 순금으로 만든 1센트, 덴버 조폐국이 찍어낸 동전이 한 세트로 마지막 생산분을 뜻하는 오메가 표식이 새겨졌습니다. 지난 232년간 발행되어 온 페니 동전은 생산 중단 후에도 법정 화폐로 남게 되는데
현재 시중에 3천억 개가 유통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인격을 동시에 드러내면 정신과적으로 분열이라고 합니다. 영화 블랙스완에서 발레리나는 착하고 이성적인 하얀 백조, 그리고 악하고 관능적인 검은 백조를 한 무대에서 동시에 완성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 분열과 고통이 잇따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국가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깊은 분열에 빠질 때가 많죠. 어제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 등을 공조하는 첫 회의를 열었는데 통일부가 빠졌습니다. 본인들이 주도해야 하는데 왜 외교부가 나서냐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케빈 킴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외교부를 찾아 한미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군의 생명선이라는 앙규백 국방장관의 견해에 동의하기도 했죠. 북한과 대화하려면 훈련을 줄여야 한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던 겁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핵심에는 튼튼한 한미 동맹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이 고군분투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요. 번번이 꺾이는 듯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힘이 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 간 대북 정책 협의가 통일부 의중대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거 노무현 정부 때의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대립이 재현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주파의 원로들이 나서 대통령 발목을 잡는 세력이 정부 안에 있다며 정 장관을 지원할 정도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겪었었는데 역사의 도돌이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혁명을 이끌던 해밀턴이 주저하는 애런버에게 한 말 한번 보시죠. What do you stall for? If you stand for nothing, Burr, what will you fall for? 외교 안보에서 원칙이 흐려지면 상황에 휘둘립니다. 그때쯤 되면 국가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쉐쉐로 해결되거나 페이스메이커로 우리 안보가 든든해지지는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지휘봉을 단단히 잡고 외교 안보 라인의 혼선을 바로잡아야 좀 더 편안한 나라가 될 겁니다. 12월 17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쉐쉐 마누론이었습니다. 오늘 서울은 초미세먼지가 머물면서 공기가 탁했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에는 영하권, 낮에는 영상권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호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 기온 서울 7도, 부산 14도로 오늘과 비슷하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